19세기 중후반, 유럽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열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보다 일찍 식민지 획득에 나섰던 영국과 프랑스가 앞장을 섰고, 이들보다 뒤늦게 통일 국가를 이룬 독일은 이를 따라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프리카를 비롯한 식민지에서 유럽인들은 식민지인들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독일의 사례는 이에 대한 단초를 제시해줍니다. 1908년 독일의 식민지 정책, 법 및 경제에 관한 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몽둥이로 하는 체벌에 관한 법만큼 독일 식민지에서 유명하고 동시에 끔찍한 것이 없다. 그런데 사실 신체에 폭력을 가해서 처벌을 하는 방식은 독일 본국에서는 1871년,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자마자 법적으로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과 견습생에 대한 체벌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식민지에서의 신체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독일의 식민지였던 나미비아 지역에 살고 있던 독일인들이 1900년 식민지 관료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이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원주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위생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원주민들 사이에서 살아본 모든 백인은 원주민을 유럽의 방식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끊임없는 인내와 엄격함으로 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당장 이들에게 유럽인들과 마찬가지의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원주민들은 자신들, 즉 정신적으로 성숙한 유럽인들만큼의 발전을 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를 생각 없이 보낸다는 독일인들의 불평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들은 특히 식민지인들이 노동을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데 체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에서는 식민지 관료들의 재량으로 원주민들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었는데 실제로는 원주민들의 노동을 관리하는 고용주가 마음대로 체벌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 관료들이 자신의 재량으로 폭력에 관한 권한을 현지 독일인들에게 위임해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초기에는 체벌을 위해 사용될 도구나 체벌의 정도에 관한 어떤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896년이 되어서야 독일 본국에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르면 16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회초리로만 체벌을 가할 수 있었고 그 이상의 나이를 가진 이들에게는 몽둥이를 이용한 체벌이 허용되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현실에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규정에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나 밧줄을 이용한 체벌이 행해졌습니다. 게다가 체벌을 접해본 이라면 짐작할 수 있듯이 훈육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실제 이뤄지는 체벌은 훈육 그 자체를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원주민들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가 많았고 원주민들이 잘못한 경우에도 그 잘못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폭력을 가한 경우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 소를 산책시켰다는 이유로 채찍으로 25대를 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공손하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찍 20대를 맞은 원주민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고 블러디 점원이라는 표현을 한 이는 채찍 25대를 맞고 14일 동안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민지에서 벌어지는 가혹한 폭력은 독일 본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식민지와 거리가 너무 멀었기에 일반적인 삶을 사는 시민들은 이에 관심을 가지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던 것이 1차적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무관심은 1894년 오늘날에도 현존하는 사민당에서 당시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아우구스트 베벨이 문제를 제기하면서야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민지에서 사용되는 가죽 채찍을 공수해온 후 이를 들고 독일 제국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독일의 식민지 관료들이 이 채찍을 사용해서 나체의 원주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고발이 연설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민당의 다른 의원들은 식민지에서 관료와 현지 독일인들에 의해 성적인 폭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식민지에 거주하는 독일인이 원주민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민지의 독일인 중 약 90%가 원주민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이것이 직접적 폭력 혹은 위협에 기반한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민당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는데 이를 시작으로 의회에서는 식민지에서의 폭력에 대한 길고 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의회에서의 논쟁과 상관없이 머나먼 곳에 떨어진 식민지에서의 체벌은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최초의 문제 제기가 이뤄진 지 10년이 넘게 지난 1905년에도 체벌에 관한 주제가 등장하는데, 이때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에서의 그것보다도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칼 페터스라는 인물의 사례입니다. 1856년에 태어나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는 식민지에 관한 글을 읽고 매료되었습니다. 이후 식민지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던 그는 1884년 직접 오늘날의 탄자니아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부 원주민들과 보호조약을 맺고 이들의 땅을 차지했는데, 패터슨은 원주민들이 이 조약에 서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들에게 술을 계속 먹였습니다. 패터슨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면서 결국 독일의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관료로 승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현지에 사는 독일인들조차 혀를 내둘 만큼 잔혹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놓고 원주민들을 오로지 육체 노동만을 위해 태어난 생물이라고 비하했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매일 원주민을 골라와 100대에서 150대에 이르는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패터스와 그의 주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로 설명조차 할 수 없다라는 기록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최초로 의회에서 식민지에서의 폭력을 고발한 3인당이 이번에도 패터스를 괴물이라고 표현하며 그의 만행을 폭로했지만, 그는 식민지 개발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14년에 독일 제국 황제로부터 연금을 수령받기까지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는 1918년 사망하게 되는데, 참고로 23년 후인 1941년 나치는 그를 독일의 영웅으로 미화하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1945년 독일이 패전하고 나서 연합국들에 의해 상영이 금지되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1906년 식민지에서의 일을 관장하던 제국 식민지부에서는 총리의 이름으로 식민지인들에 대한 체벌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부터 관료가 아닌 현지 독일인이 가하는 체벌은 법원에서 파견되는 관료와 의사의 참관 하에 행해질 수 있었고, 15대 이상의 몽둥이 체벌에 대해서는 식민지 총독에게 그 이유를 밝히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로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실제로 잘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체벌을 할 때마다 관료가 참관해야 한다는 것이 전혀 현실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반인이 아닌 관료가 행하는 체벌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자의적인 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 연구를 보면 이 규정이 마련된 1906년 이후 식민지에서의 폭력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14년, 즉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때 3인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구스타프 노스케는 식민지에서 이뤄지는 원초적 야만에 대해 한탄해야 했습니다. 식민지의 원주민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독일 식민지 정책에서 나타나는 가장 불편한 현상이다. 폭력의 야만적 형태 때문에 계속해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노스케는 말했습니다. 결국 20세기 초는 한편에서는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는 고도로 발전된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몽둥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도구를 가지고 행해지는 폭력이 계속 이뤄지는 모순적이지만 동시에 일관성을 가진 시대였던 셈입니다.